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아응급실 부족 사태인데요.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서 이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플 경우에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소아응급실 부족 사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자꾸 이 방송에서 자꾸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방재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의료 공백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중에서도 이 소아응급 의료 체계의 이 공백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심각하냐면 지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태풍, 홍수, 지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중에서 제일 큰 재난은 인구 절벽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가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대. 그러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들이 아팠었을 때 응급 의료 체계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네. 일반 소아응급실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아프면 일반 응급실에 가면은 소아과 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거나 외과 소아 관련된 전문의가 없으면 하다못해 정맥주사 하나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모니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지역 간의 불균형도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네. 지금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소아 청소년 환자 응급 치료 가능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주에는 2곳, 하순에는 1곳, 순천에 2곳, 목포에 2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머전시 상황이 됐었을 때에 그 지역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아프고 다치는 시간이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는 저녁 7시 이후라든가 아니면 주말인데 네. 그때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재난 수준의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소아 청소년 환자 응급 치료가 가능한 곳도 굉장히 적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소아 응급 의료 공백은 중대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현실, 이 심각한 재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소아 응급 의료 공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광복절 연휴, 광주 119 상황실에 생후 27개월인 유아 환자가 복통과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광주 북구 한 아동병원으로 아이를 이송했는데요. 맹장염일 가능성이 있어 긴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광주 전남 병원 10여 곳에 연락을 취한 구급대. 하지만 모두 휴일에 소아응급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3시간 가까이 헤매다 200km 떨어진 대전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소아 청소년 응급진료 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새벽에 아파가지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당직 의사가 없어서 진료해줄 수 없다고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대기 시간만 2시간 아이는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아이는 아프면 죽어야 되는 건가요?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아 청소년 비율이 20%에 달하다 보니 인력도 병상도 부족해 실제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소아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좀 일시적으로 새벽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의료 서비스를 못 해주는 상황이긴 합니다. 금년까지 버티는데 아마 내년은 아마 조대병원도 못 버티지 않을까. 중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쪽으로 이제 인력을 배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등 필수 의료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소아 청소년 의료 공백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네, 코로나19와 인력 부족이라는 악재가 겹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뭐 큰 수술도 아니고 맹장염 수술을 위해서 3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대전까지 가서야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의료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VCR을 보면 저는 그 재난 안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우리 소아암 치료 완치율이 85%가 넘어가는데 네.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의료 공백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소아외과 방금 말씀하셨지만 맹장염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그러나 네. 아이들의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가 또 틀리기 때문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광주 전남에서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슬픈 일이죠. 네, 그렇죠. 이 사실 아이가 만약에 광주가 아니라 네. 조금 더 먼 지역,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좀 아이가 아팠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지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재난 안전은 항상 이렇게 가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한번 가설을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여수에서 저렇게 아이가 아팠다라고 할 때 여수에서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처음부터 충남대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아프면은 가까운 여수의 병의원에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건 소아외과 전문의가 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순천 의료원으로 갔어요. 근데 순천 의료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네요. 그럼 전대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갔는데 전대병원에 그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분밖에 없죠.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디 서울의 학회에 출타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가까운 충남대 병원까지 가니까 아이들이 아팠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방재공학에서 자꾸 얘기하지만 골든타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만약에 이게 단순한 맹장염에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복막염으로 더 확대됐으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정말 아닙니까? 생명과도 좀 이 연결이 더 될 수 이상 있는 말에 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소아 의료 공백이 좀 발생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그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림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의 소아외과 전문의 자체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900여 명, 미국이 2,400여 명, 대한민국이 48명입니다. 네.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선진국의 인구 대비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데 예컨대 일본만 비교한다면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고 한국이 약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한 절반인 정도 되니까 한 450명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48명이다. 이거 좀 심각한 거죠. 거의 기대값보다 10배 수준, 그러니까 10배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간의 이제 편차가 더 심하다는 거거든요. 네. 소아청소년과 그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를 봤더니 서울은 31.7명, 그 10만 명당이요. 네. 광주는 14.7, 전남은 8.5니까 지금 청소년과 의원 수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예상대로 이 수도권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네.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나 대구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지자체 두 곳이 광주와 전남이네요. 네. 지금 숫자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14.7, 8.5니까 그다지 뭐 충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정도면은 거의 우려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어린이들이 의료 혜택에서 얼마나 좀 벗어나서 소외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시민안전 기자단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남에서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정홍수 씨가 전화 연결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고충을 좀 겪고 계신지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남에서 배추 농사를 하면서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 조홍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귀여운 아이 한 명을 안고 있는데 아이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넷째 정태린이라고 합니다. 네, 넷째 태린이랑 함께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해남에는 소아응급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남에서 소아응급실이 따로 없습니까? 네, 저희 그 해남에는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소아과 늦게까지 한 8시까지는 진료를 해주셨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2분에서 1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4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따로 없으셨습니까? 아이들 4명 키우면서 응급실은 자주 다녔죠. 네, 그런 상황이 좀 어떠셨나요?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 이렇게 종합병원에서 가면은 응급으로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여기서는 이제 목포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광주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목포로 자주 응급치료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점에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저희가 그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의료 개선이 돼야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혜린이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응급의료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민 기자 정홍수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충분히 더 많이 양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러한 특수 시설들을 갖춘 소아과 전문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빛 어린이 병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아동 병원을 야간 진료도 할 수 있게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일부 의료 수가를 조금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좀 긍정적인 더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18살 이하의 경증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지역 간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또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심하군요. 그렇죠.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도 그러면 광주 전남에 조금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의료 체계가 부족하니까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9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2년 올해 현재 지금 최근에 15곳까지 더 증가를 시키겠다 계획을 수립해 있고요. 네. 광주 전남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아예 이름조차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이 생겼었을 때 교통사고라든가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이 교통 질서를 지키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해가지고 정부의 대책을 잘 따라가지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그 소아 청소년 의료 체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정부나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해줘야 됩니다. 개인의 노력과는 좀 무관한 영역이 당연하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들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법제화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만으로도 참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네. 이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나 해결책이 만약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소아 의료 체계조차도 완전하게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소아 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전국 의사들의 소아 청소년과 지원율은 27.9%.
심지어 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선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의와 전공의까지 최소 4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역 대형 병원에선 수련의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 당장 내후년인 2024년부터 지역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그 이제 골든타임을 2년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2년만 지나가면은 지금 한 70%, 80%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대학병원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이제 더 이상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까지만 해도 100%를 넘던 소아 청소년과 지원율이 3년 만에 4분의 1로 곤두박질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높은 축에 속하는 반면 임금은 2020년부터 모든 과목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은 수가 탓에 많은 수의 환자를 봐야만 병원이 운영되는 소아과의 특성 때문인데요. 정부는 소아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를 2배로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저출산 기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소아청소년 환자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라면 수가는 계속해서 인상되어도 결국은 현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거든요. 필수적인 소아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중환자실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이 민간 병원에 투입되는 형태가 저는 당장으로서는 그래도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현재 진행형인 소아청소년과 의료붕괴 위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더 고된 일을 하고 돈을 더 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좀 꺼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추세라면 2024년에는 우리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장 일선에서 이런 심각한 현실을 온몸으로 직접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한웅희 리포터가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전남대병원 소아과 외래진료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현재 소아청소년 외과 수술을 맡는 소아외과 담당 교수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광주 전남 지역의 소아청소년 54만 명의 외과 진료를 단 한 명이 맡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한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남대학교 소아외과 이주연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광주 전남 지역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혼자밖에 없게 되신 건지? 몇 년 전에는 조선대랑 제주대에도 이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그만두시고 나서는 충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전부 진료를 보셔야 되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실례지만 혹시 하루를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전날 밤에 있었던 환자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트를 확인을 하고 이제 컨퍼런스나 회의 같은 게 보통 아침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나면 이제 8시 반부터는 수술이 있어서 수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외래가 있으니까 또 외래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회진을 돌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응급실에 또 응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 수술 어레인지 또 하고 수술을 또 진행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정말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다 보시니까 정말 하루가 정말 너무 짧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요? 일단 지금 소아 수술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어서 이제 외과 안에서도 제가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학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커버할 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빠르게 인력을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사실 소아외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흉부외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나 이런 필수 의료
기피과, 흔히 말하는 기피과라고 말하는 파트들의 인력이 굉장히 다들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이 힘들고 근데 충분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수도권도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지금 소아외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4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이 남은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전남에도 저밖에 없고 이제 경상도에도 사실 아주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뭐 이제 병원마다 지역 거점이어도 한두 명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 소아외과 전공하는 펠로우 선생님들도 1년에 많아야 3분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치고 나서도 그 수도권이나 서울의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지방까지 내려오기가 사실 쉽지가 이제 사실 지방에 가고 싶어 해야지 지방에 사람들이 채워지는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 전반적인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자구책들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어떤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같은 게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어떤 뭐 수가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가 개선이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하든 뭐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사고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오롯이 이제 의사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이제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정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병원 소아과 외래진료센터에서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전남대학교 이주연 교수님 그리고 한웅이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아외과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참 이해는 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 이주연 교수님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아외과라든가 또 응급의료학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과는 굉장히 경무부서 깊이 부서고 그야말로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어떤 의료인으로서 어떤 사명감에 우리가 부탁만 드릴 것이냐. 그렇죠. 저는 조금 뭔가 획기적인 사회안전 시스템을 한번 바꿀 때가 됐다. 네. 참고로 일본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면 전체 의료비의 30%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재밌는 것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의 임금을 엄청 제일 높게 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단순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유인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구 절벽이라든가 또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 VCR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의료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한 2년 남았다. 네. 저는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약국 우리 방제용에 잡고 있는데 예컨대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정전이 돼서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가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줘서 또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다시 재가동하는데. 그런데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우리 방제공학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2년 후에 이제 멈춘다고 하면 다시 재가동하려면 저는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대에 가야죠. 또 레지던트를 밟아야죠. 또 전문의 밟아야죠. 그래서 경력을 쌓아야죠.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광주 전남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10년의 공백이 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방재공학에서 공공재라는 용어를 한 번씩 쓰거든요. 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도로 같은 건 공공재죠. 네. 도로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반 어떤 의료 체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5천만 국민이 생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 개념으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정책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 정책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KBC 서울광역방송센터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아응급센터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홍걸 국회의원이 나와 계신데요.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최근 발의하신 이 소아 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월 24일에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먼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인력 양성을 돕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소아의료 경험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 소아 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소아 환자들은 성인 환자들과는 다른 특수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뭐 증세가 어떤지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특수하게 따로 공간을 마련하고 장비를 마련하고 또 전문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그런 소아응급의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 저랑 송창영 교수님과 지금 이 소아응급의료 공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이 소아응급 인력들,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게다가 요즘 저출산 때문에 이 소아 환자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비인기과가 돼가지고 전공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소아 환자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좀 가게 되고 인력이 좀 확충되면 일반 병원들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기피하던 현상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소아응급의료 같은 이런 필수 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방안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현재 이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 당장 급한 부분 이제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하루아침에 확산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센터 같은 데와 일반 응급실, 일반 응급센터를 연계시켜서라도 이 어린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정말 특히나 의료 공백이 좀 심각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 환자들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부족한 소아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어떤 일들이 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소아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그 우리 김원걸 의원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의 소아암 치료 완치율이 85%니까 세계 탑 클래스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사각지대가 있고 아이들이 아프면은 그 소아 의료를 인프라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걸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 뭔가 개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최고 클래스의 의사도 있고 또 헬리콥터도 있고 돈도 있는데 정작 그 헬기를 타는 의사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속히 이러한 체계를 국회에서 지금 우리 김원걸 의원님도 어제 개인적으로 통화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 의료 시스템 붕괴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만큼 국가가 좀 앞장서서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국가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병원이 없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좀 아픈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